안녕하세요. 저는 전화모 소바바 코너에 글을 올리고 있는 범님입니다. 이번 행사에 민들레님이 저에게 강의 30분을 부탁하셔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12월 4일은 제가 공교롭게도 40년 지기 친구와 약속이 잡혀 있어서 실시간 참여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녹화 강의로 대체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순서는 관리소장 과로사, 관리소장 사례, 부당한 직원 배상, 서열 문화, 갑질의 근본 원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음을 이해해야지 어떻게 대처할지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관리소 근무는 과거에 비해 녹록치 않아요. 저의 18년 관리소장 근무 경험에 비춰볼 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민원의 강도, 갑질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호전될 거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어느 관리소장님이 과로로 돌연사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 남의 같지가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2021년 9월 9일 경기 파주시 모 아파트에 근무하던 62세 조모 관리소장님이 근무 중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했어요. 조 소장님은 동장을 하다가 공무원 정년퇴직 후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했어요. 관리소장으로 처음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어요. 사고 당일 소장님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119를 불러달라고 한 뒤 쓰러졌대요. 소방서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 소장님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어요. 조 소장님은 동대표 등의 갑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대요. 조 소장님 배우자 분의 말이에요. 그날 아침 신랑을 단지까지 태워다 주고 왔는데 얼마 안 돼 신랑이 119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신랑이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했어요. 왜 빨리 그만두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스러워요. 그리 떠나보내니 너무 억울해요. 평소 아파트에 나이 드신 분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간섭이 너무 심했다고 했어요. 특히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신랑은 소장 부임 이후 직원을 해고하라는 압박에 시달렸어요.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을 내보내라고 해서요. 노 아파트라 비라도 내리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치고 이른 아침 출근을 서둘렀는데 이제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힘든 근무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 강도가 클수록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쳐요.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지요. 왜 우리는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뇌는 어떤 기억이든 저장하지만 쉽게 잊어버려요. 잊힌 경험들은 뇌 속의 어딘가에 남아있는데 어떤 특정 기억을 골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억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불러오려면 단서가 필요해요. 뇌는 기억을 저장할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감정이란 꼬리표를 붙여놓아요. 이 감정이 단서가 돼요. 슬플 때 슬픈 기분은 그와 유사한 온갖 기억들을 끌어오지 긍정적이고 즐거웠던 순간의 기억들은 절대 끄집어내지 못해요. 속상한 기억들이 떠오르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그 기분이 강화되어 끝없이 악순환돼요. 그 모든 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달리 주의를 끄는 일이 없으면 나쁜 기억 속으로 빠지고 뇌의 스트레스 반응 회로를 지속적인 과열 상태로 몰고 가요. 한번 걱정의 구덩이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헤쳐나오지 못해서 걱정의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져요. 이때 눈에 뵈는 것이라곤 사방으로 꽉 막힌 절망의 벽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진짜 절망이에요. 조 소장님은 갑질 면역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에서 심한 갑질을 단련할 기회가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 동대표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스트레스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이죠. 구덩이 밖에는 무수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구덩이만 빠져나오면 쉽게 보여요. 어떻게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생각을 바꿔야 하며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다른 무언가에 빠져들면 부정적 감정의 순환 회로는 차단돼요. 몇 분 동안만
다른 활동에 몰두하여 빠지면 악마의 마법은 바로 풀려요. 직장은 나의 생계와 행복을 위해 다니는 곳인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어요.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직장생활 방식이 곧 삶의 전부가 되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탈출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탈출해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택을 못해요. 이게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와요. 원하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가 있는데도 머무는 것과 다른 방도 없이 갇혀있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불필요한 걱정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연구와 훈련이 꼭 필요해요. 어떤 것이 나의 관심을 쉽게 돌려놓을 수 있는지 각자 찾아봅시다. 2020년 10월 28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관리소장 이경숙 님이 동대표에게 살해된 거예요. 이경숙 소장님은 여기서 격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격리겸직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같은 관리소장으로서 충격이 컸어요. 대부분 소장님이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살인범은 대표회장이었는데 범행 직후 도망쳤다가 1시간 반 뒤에 자수했어요. 범행 이유는 관리소장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그가 관리비 통장을 본인 개인 단독 명의로 바꿔 맘대로 하려는 것을 죽은 관리소장이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의 살인 행위는 불필요한 과잉 행동이었어요. 원인은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충동은 인간의 본성인데 사회적, 심리적 경계라는 것이 이 충동을 막아줘요. 이 경계가 무너졌어요. 관리소장을 만만한 존재로 보고 이 경계를 제멋대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는 관리소장이 주장한 규칙과 기준이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거로 생각해 버렸어요. 이렇게 된 것은 우월감이 큰 몫을 했지요. 난 너보다 훨씬 높은 존재인데 왜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이 우월감이 관리소장에게 거부당하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일종의 패배감과 수치심이 모멸감이 되어 관리소장을 제거해야 한다는 충동의 감정이 지배한 거예요. 한낱 격리 출신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전능감이 허물어지자 충동 본능이 폭발한 거예요. 관리소장의 정당한 논리에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죠.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면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인리 법칙이 있어요.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사고 한 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 수많은 작은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 수많은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사망사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어른 가백에 우월감을 키워주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은 특히 인내심이 매우 강하답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강하다 보니까 부당한 일을 겪든 좋은 일을 겪든 갑질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단 참고 봐요. 그런데 인내심이 강한 반면에 감정 조절력이 약해요. 감정 조절력은 자기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표현과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감정 조절력이 약하니까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참기만 해요. 이것이 또 문제예요. 을러서 갑에게 갑질을 당해도 그냥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갑의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인리 법칙의 사소한 사고 300건이 쉽게 발생하는 거지요. 우리는 평소 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 해요. 좀 까칠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갑의 잘못된 우월감이 키워지지 않아요.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더욱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사회 곳곳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동도표에 의한 관리소장 사례는 누가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어요.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났다면 관리소 근무 환경이 매우 나빠졌다고 봐야 해요. 이경숙 관리소장 사건은 관리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인 거예요. 이 사건은 사건 당사자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개인을 양상한 관리소 문화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한 사람이 몰징악한 만행은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나오게 만든 사회 분위기가 더 큰 문제란 얘기죠. 모 대표회장은 대놓고 관리소장을 종놈이라고 칭하며 관리소장은 자기가 시킨 대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대표회장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약자를 짓밟으려는 심리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예요. 신이 인간에게 준 별난 도구 중 하나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 스스로 갑질에 강해져야 한다고 봐요. 약한 을로 인해 강해진 갑이 갑질을 하는 것이죠. 을로서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찾아내 강해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숙제예요. 우리 모두 종처럼 비굴하지 말고 종 같은 대우를 받지 맙시다. 아파트에서 전용 부분 민원은 관리소에서 해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세대 전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은 입주민 눈치를 봐야 해서 안 해주기가 어렵죠.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악의적인 입주민이 직원에게 과다하게 요구하죠. 세대에 장애인 아저씨와 노모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백수였어요. 아저씨는 성질이 고약해서 관리실에 와서 명패를 던지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죠. 입사 3개월 된 기사가 이 집에 민원을 나갔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기사가 장애인과 시비가 붙어 밀쳤는데 노모가 넘어졌어요. 입주자 모자는 병원에 몸져 누워버렸어요. 결국 기사는 돈 1,000만 원의 합의를 보고 퇴사하게 되었죠. 기사는 전형 민원 지원을 나갔다가 날강도를 만나 돈 1,000만 원만 뜯긴 격이었죠. 또 다른 사례로 갑질 끝판왕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밤 11시 반에 세대 전용 부분 민원 전화가 왔어요. 주민은 개인적인 일을 너무 당당하게 요구했지요. 즉시 해달라와 지금 못해준다로 주민과 직원 간에 시비가 붙었어요. 직원은 결국 졌어요. 직원은 올라가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밤 12시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도 시비가 있었나 봐요. 주민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관리소까지 내려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아마 사과를 받아내서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이었겠죠. 직원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러니 문을 서로 밀치는 실랭이가 벌어졌죠. 직원은 실랭이를 하다가 주민을 상대하기가 싫어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어요. 사실 이때 직원은 업무방해로 주민을 경찰에 신고했어야 해요. 이런 상황에 경험이 없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민은 경찰을 불러 자기가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직원을 고소했어요. 입주민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직원이 가해자로 몰린 것이에요. 주민은 멀쩡한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3주 진단서를 받아오는 신기한 재주를 부렸어요. 기고만장한 주민은 관리소장을 공격했죠. 주민이 과다하게 요구했어요. 공포감을 느끼니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고요.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우연이라도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소장은 파렴치한 직원을 두둔하여 사건을 심각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주민은 폭행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업무 요청을 했음에도 분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소장을 직원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를 민사소송하겠다고 했어요. 민사소송은 최고 관리자와 직원을 함께 고소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관리규약, 업무규칙 등 직무와 관련된 관리 지침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요. 그는 절대 욕은 안 하면서 상대를 흥분시켜 원하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시비를 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주민은 최종적으로 3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 직원을 잘라라. 둘째, 물리적으로 보상하라. 셋째,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것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요. 직원은 검찰에서 3주 진단서의 진위를 문제시했는데 검찰은 3주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를 고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자인 직원은 결국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검찰에서 결국 400만 원에 합의했어요. 최악의 결과였죠. 이 직원은 이후 절대 세대 민원을 나가지 않았어요.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었죠. 직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주민은 사회에서 엘리트로 인정받는 의사였어요. 그는 세입자였는데 얼마 후 이사가 버렸답니다. 이렇게 관리소 직원을 돈 몰아내는 호구로 보는 주민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글 애매한 민원은 판단이나 결정을 미뤄라를 보고 회원님 중에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부분은 이곳. 그것도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랬다면 불쾌감은 더욱 커집니다. 예요. 이것은 주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직원이 주민의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기 쉽게 제가 글을 썼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관리소 직원을 하대하는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특히 경비원을 종 취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경비원이 자살까지 하는 일이 생각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서열 문화예요.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김경일 교수가 유튜브에서 가스라이팅을 주제로 강의한 것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상당히 서열화된 사회다라고 했어요. 유교문화 영향으로 장유유서가 있고 존댓말이 있잖아요. 장유유서 논리로 나이 대접을 당연한 미덕이라고 여기던 것은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 재력 또는 권력에 의한 서열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해관계를 따져야 할 때 공적이든 사적이든 나이는 재력 앞에 무의미해져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누구도 가진 자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갑질 천국 같은 대한민국 현 상황은 다 서열 문화와 연관이 있어요. 서열 문화가 강해서 갑질이 판을 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서양의 평등 문화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군대 문화, 꼰대 문화, 나이 문화는 다 서열 문화이고 갑질 문화도 곧 서열 문화인 거예요. 자유자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는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됐어요. 돈에 의해 서열이 생기니 너도 나도 돈 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관리비로 낸다고 직원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저는 관리소의 아픔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직급 위아래는 있어도 본래 사람 간의 위아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게 평등이잖아요. 그런데 서열 문화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당연히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배척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서열 문화가 없어지려면 기득권자가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것은 최상위 기득권자들이 더욱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는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서열 문화 속에서 관리소는 주민의 아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아파트 정서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관리소장인 저는 직원을 주민의 아래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관리소는 동등한 지위에서 주민을 상대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현 자유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서열 문화, 갑질 문화는 계속될 거예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세상이 더욱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책을 만들고 싶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했고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름 찾아낸 답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권의 책을 참고하여 이 내용을 정리했어요. 손석춘저 새내기 노동인 기억년 디귿, 박상용저 누구나 개인주의가 된다, 김태형저 풍요 중독 사회, 박원익 조윤호저 공정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데 국민의 행복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까요?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에 꼴찌 그룹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뚜렷하게 높은 부패지수, 높은 정부 불신도, 낮은 공공사회 복지비, 사회 구성원 간의 낮은 신뢰도 등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결과 삶의 만족도는 낮고 자살률은 세계 4위권이에요. 85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 자살률, 꼴찌 출산율 등에 주목하면 과연 한국 사회의 미래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6.25 전쟁 이후 워낙 가난했기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경제발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삶의 질이나 행복 수준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죠? 공영방송에서는 우리의 불행 원인이 비교와 경쟁에 있다고 했어요. 맞는 얘기인데 비교와 경쟁이 심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 원인은 불공정과 불평등이에요. 무엇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죠? 경제적 자원 분배예요. 경제적 불평등은 전체 국민 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 하락과 함께 움직여요. 어쨌든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줄어든 자원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체계가 미흡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간략히 신자유 자본주의라고 칭할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역사상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했어요.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자본주의는 실패 위기를 이겨내면서 계속 진화했어요. 신자유 자유본주의는 세계시장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등장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전쟁에서 복구한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나자 미국이나 영국의 시장 이익이 낮아졌어요. 그러자 국가의 복지 정책이 경제 침체를 불러왔다는 담론이 나타났어요.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탓에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고요.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모든 걸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신자유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신자유 자본주의는 IMF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IMF가 구제금융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탈규제, 개방화, 민영화, 정리해고 도입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이 조건들이 신자유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뼈대예요. 이것은 결국 노동자를 희생시켜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었어요. 국민 대부분은 신자유 자본주의를 국제표준으로 인식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했어요. 그러나 신자유 자본주의는 자본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괴물로 진화했어요.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해고 노동자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50대 50이 양극화가 아니라 상위 20%와 나머지 80% 사이에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는 20대 80의 양극화가 되었어요. 시장 만능주의는 다수 국민을 위해 작동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자본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지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거대 정부예요. 정부는 언제나 노동자를 강제하고 탄압했어요. 즉 신자유 자본주의에서 자유란 보편적 만인의 자유가 아니라 특권 계급의 자유일 뿐이에요. 자본의 자유를 의미해요. 힘없는 노동자에게 자유는 해고될 자유, 비정규직이 될 자유뿐인 거예요. 가진 자만을 위한 체제여서 부익부 빈빈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서 안 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았던 거죠. 신자유주의 선택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말은 최고 포식자들의 이익을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링컨은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민주주의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겉만 민주주의지 실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신자유 자본주의가 장악하고 있어요. 특권층을 위한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신자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이념과 상충하여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어요. 신자유 자본주의 폐해로 우리나라는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국민 욕망의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돈 합니다. 돈으로 인격을 보존하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어요. 개인의 인격에 결부된 의무를 돈으로 상환할 수 있어요. 돈은 모든 것을 어느 것으로든 교환할 수 있는 마력을 가져요. 돈은 인간에게 자유의 획기적인 증진을 가져왔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돈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권리로 작용해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생겼어요. 돈으로 교환 가능한 영역이 끝없이 확장돼요. 돈의 힘이 형이상학적 진리를 대신해요. 돈, 소유, 소비가 당연히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세태 속에서 인간적 가치는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안겨주던 사랑, 우정, 자유, 평등, 정의에 이르는 일련의 가치들은 오늘날 돈의 지배력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어요. 자본주의의 야만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본시장에서의 약육강식이나 승자독식이란 정글의 법칙이 상생의 관계를 해체했어요. 생존의 강박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을 증발시켰어요. 그래서 돈이면 다 돼라는 사고방식이 생겼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은 상품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의 삶이 상품의 형식이 됐어요. 돈의 마력이 사회 전체를 시장으로 변환시켜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사회가 되었어요. 시장 사회에서는 시장 가치가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압도하고 지배해요. 삶의 내용이 공허해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사라져요.
무한 경쟁과 인쟁 투정으로 점철된 사회 시스템 안에서 고립된 개인은 외로움과 무력감에 짓눌려 있어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를 향한 불안은 갈수록 짙어져만 가요. 시장 경쟁력을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강제하는 시장 제일주의가 개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가치가 한 사회의 품격과 수준을 좌우할 사회의 근본 가치들을 뭉개고 있어요. 돈이 차별의 근원이 됐어요. 차별과 함께 소외,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돈 버는 것에는 윤리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탐욕을 정당화하고 자본의 독점을 초래하여 새로운 계층 질서와 양극화를 가져왔어요. 돈 만능주의에 의해 서열이 늘어났어요. 자본이 곧 서열이에요. 소득에 따라 위계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서열 사회가 되었어요. 위계는 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위계의 성격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며 임의적이게 되었어요. 관계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무시당하는 걸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열을 올리려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돈에 의해 다층적인 위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두 단계 상승하려는 욕망이 한층 커져요. 돈을 조금 더 벌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위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명목상 신분제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라도 위계 상승이 가능해요. 돈만 벌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소위 열린 위계이고 자신보다 약간 더 높은 위계는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니 사람들은 현재 위계에 머물면서 옆 사람과 잘 지내기보다는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는 데에만 더 신경 써요. 결국 다층적 위계는 위계 상승 욕구를 한층 더 부추겨서 위계 내 화목을 파괴해요. 약자 80%가 서로 경쟁하며 20% 안에 들어가려고 이전 투구를 하는 거예요. 다수 국민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면 우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해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다수가 행복할 수 없어요. 불평등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민주주의 기본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신자유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경제 제일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요. 결국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해요.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돼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해요. 삶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속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치는 대체로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신봉 세력은 정치는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정치적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언론은 특권층 편이었어요. 경제 쟁점에 대해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부각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저해했어요. 다른 경제체제나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리지 않았어요. 신자유주의만이 국제표준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여론화했어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바로잡고자 사회복지나 조세정의를 제안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려 하면 반사회주의라거나 운동권적 사고라며 비난했어요. 특권층은 불공정한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미국 상위계층이 공공부문 정부 지출의 증대에 부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특권층은 정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건강 교육 등 필요한 영역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시장을 그대로 두어도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둘째, 민중에게 공공서비스와 복지정책을 추진하면 특권층의 소득이 줄어들 뿐 아니라 현재 누리는 부의 일부를 빼앗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해 노동할 때 기쁨과 행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신자유 자본주의 사회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망가뜨리는 반인간적 사회예요. 인간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신자유 자본주의는 이를 고역으로 만들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노동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요. 과학기술과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21세기에서 직업은 돈벌이나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이나 사회기여활동 수단이 되어야 해요. 생계는 국가가 보장해주고 사람들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보람찬 노동을 하게 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신자유 자본주의 제도를 변혁해야 해요.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시장의 힘을 재조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위 99%가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위 1%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고 상위 1%에 이로운 것은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음을 깨달아야 해요. 상위 1%가 펼쳐온 일들은 국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 1%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해요. 또 하나는 발전을 위한 미래를 논의할 때 미국식 모델이 유일한 선진경제 체제가 아님을 알아야 해요.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며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해요. 정부는 경제적 강자의 힘을 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입해야 해요. 자본의 갑질을 뿌리 뽑고 이를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하려면 노동자의 직접 발전과 연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모 회원 10만 명 돌파를 축하하며 회원님들 모두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도에는 갑질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